이란에서 식용유 가격이 207% 올랐습니다. 빵 한 덩이가 사치품이 돼버린 나라, 9,300만 인구 중 700만 명이 굶고 있습니다. 47년 동안 끄떡없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린 건 폭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지배층은 비자금 15억 달러를 들고 두바이로 도망쳤고 군인 월급은 사이버 공격으로 증발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혼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서 한국 기름값과 물가를 직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란 붕괴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47년 동안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뭘까요? 보통은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총과 탱크로 국민을 눌렀다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총만으로 47년을 버틸 순 없거든요. 이란 정권을 떠받치는 기둥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총, 하나는 돈. 근데 돈 기둥이 훨씬 더 굵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은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란의 비밀경찰 같은 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직이 하는 일이 좀 특이합니다.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합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석유를 팔고 통신 사업을 하고 은행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란 국가 경제의 20%에서 많게는 40%를 이 혁명수비대가 움켜쥐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해외에 파는 석유, 그 수출량의 절반까지 혁명수비대가 직접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나라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면 그 돈이 혁명수비대로 흘러갑니다. 혁명수비대는 그 돈으로 뭘 하냐면 충성을 삽니다. 바시지라는 조직이 있는데 쉽게 말해 동네마다 깔린 감시 조직입니다. 이 바시지한테 월급을 주고 각종 경제적 특혜를 줍니다. 일반 시민은 꿈도 못 꾸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시지는 전국에 검문소를 깔아서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습니다. 석유에서 돈이 나오고 돈이 충성을 사고 충성이 통제를 만들고 통제가 독재를 유지합니다. 9,300만 명의 국민 위에 이 순환고리가 올라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불만을 품어도 동네 검문소에서 걸리고 저항을 꿈꿔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조여옵니다. 이 순환고리가 47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석유라는 돈줄이 마르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돈줄이 한꺼번에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세 방향에서 동시에요. 첫 번째 돈줄이 끊긴 건 폭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이 때린 건 군사기지만이 아니었거든요. 에픽 퓨리 작전 2월 28일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첫 12시간 동안 900회 공습이 쏟아졌어요. 하루도 안 돼서 이란 하늘 전체가 불바다가 된 겁니다. 7일이 지나자 타격 목표가 3,000개를 넘었고 10일 뒤에는 1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력은 95%, 미사일 능력은 90%가 증발했어요. 사실상 방공망도, 공군도, 해군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들이 떨어진 곳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보여요. 남부 파르스 가스전이 맞았거든요. 여기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인데 이란 전체 가스 생산의 12%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가스전 하나가 멈추면 뭐가 벌어지냐면요.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멈추고 수출이 멈추면 달러가 안 들어와요. 도미노처럼 한 줄로 쭉 쓰러지는 겁니다. 거기다 이스파한에 있는 모바라케 제철소, 쿠제스탄 제철소도 반복해서 타격당했어요. 생산 라인이 전면 가동 중단됐고 복구에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란 철강 산업이 통째로 멈춰버려요. 철강이 안 나오면 건설도 멈추고 건설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민 소득이 끊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폭탄은 군사기지만 때린 게 아니라 이란이 돈을 벌어오던 심장을 같이 때린 겁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진 순간 이란 경제에 숨통이 끊긴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돈줄은 더 교묘하게 끊겼어요. 3월 10일
이란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멜리은행이 사이버 공격을 당합니다. 온라인 뱅킹이 통째로 먹통이 됐어요. ATM도 안 되고 계좌 이체도 안 되고 수백만 명이 갑자기 돈을 찾을 수도 보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통장이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1일, 이번엔 세파은행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파괴됩니다. 미사일로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날,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백업도 복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둘째 날, 건물 자체를 날려버린 겁니다. 디지털로 숨통을 조인 다음에 물리적으로 심장을 멈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경제 암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파은행이 어떤 곳이냐면요. 군인들과 혁명수비대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었거든요. 이란 군사조직의 월급 풍장이 세파은행에 있었던 겁니다.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대동맥이 잘려나간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오면 총을 들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47년 동안 돈으로 충성을 샀는데 그 돈줄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데 월급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잔인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이 국민의 삶 자체를 무너뜨렸어요. 이란 화폐 리알은 2020년 이후 가치가 800% 폭락했습니다. 지금 1달러가 130만에서 175만 리알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년 전에 10만 원어치 살 수 있던 장바구니가 지금은 만 원어치밖에 못 담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생필품 가격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빵하고 곡물이 142% 올랐고 육류는 117% 뛰었어요. 과일도 113%, 유제품은 10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는요, 207%가 올랐어요. 식용유 한 병이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2차 대전 이후 역대 최고치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보다도 더 심한 물가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 시장에 가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가족이 장을 보러 왔는데 고기 코너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육류는 이제 완전히 사치품이 돼버렸거든요. 아이가 고기를 가리켜도 엄마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빵이랑 쌀만 겨우 사서 돌아가요. 9,300만 명의 나라에서 7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졌습니다. 13명 중 1명이 굶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 국민 전체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폭격으로 돈을 버는 시설이 파괴됐고, 둘째, 사이버와 미사일 복합 공격으로 돈을 나눠주는 시스템이 끊겼고, 셋째, 초인플레이션으로 가지고 있는 돈마저 종이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돈줄이 끊긴 겁니다. 국민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지배층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싸들고 도망쳤습니다. 이란 지배층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15억 달러 이상이에요. 경로가 치밀합니다. 먼저 암호화폐로 바꾸고 두바이랑 터키, 말레이시아에 세워둔 껍데기 회사를 거쳐서 현금화하는 방식이거든요. 혁명수비대 관련 자금만 1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국민한테는 제재 때문에 어렵다, 허리띠 졸라매라 해놓고 자기들 돈은 진작에 빼놓은 겁니다. 국민은 식용유 하나 못 사서 줄을 서는데 지배층 가족들은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도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정규군 부상병 치료를 거부했거든요. 물자가 부족하다는 핑계였는데 실제로는 혁명수비대 전용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군인이라면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다 다친 병사를 내버려 둔 겁니다. 장비도 보수도 대우도 처음부터 달랐어요. 혁명수비대는 특권층이고 정규군은 소모품이었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그 차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전선에 남은 병사들 상황은 더 참혹했어요. 병사 2명한테 총알 20발, 식수랑 식량도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고장난 총 한 자루에 총알 10발이 전부인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들은 먼저 부대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남은 건 18, 19살 징집병뿐이었어요. 어제까지 학교 다니던 애들이 지휘관도 없이
탄약도 없이 전선에 내던져진 겁니다. 일부 부대는 탈영률이 90%에 육박했거든요. 돈으로 충성을 샀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충성도 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분노가 치미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해커그룹 에달라테 알리가 혁명수비대 내부 문건 33페이지를 유출했는데 거기에 학교랑 병원, 스포츠센터 같은 민간 시설에 미사일을 숨기라는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국민 아이들을 방패로 쓴 거예요. 그 결과가 미나부 샤잘의 타이예베 초등학교 폭격입니다. 사망자 168명, 그중 어린이가 110명이었거든요. 남학생 66명, 여학생 54명, 선생님 26명.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가 저녁에 시신을 받은 겁니다. 학교 옆에 무기를 숨겨놓고 폭격당하면 국제사회한테 민간인 학살이라고 외칠 셈이었던 겁니다. 자기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면서 그 국민의 아이들을 방패로 쓰는 모순. 이건 전쟁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그런데 국민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공포에 눌려 살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바시즈 검문소 위치를 찍고 혁명수비대 호송대 이동 경로를 촬영해서 텔레그램으로 제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좌표가 검증을 거쳐 드론 정밀 타격으로 연결됐습니다. 중앙 조직 없이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산형 정보망이었어요. 이란 경찰청장이 TV에 나와서 50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250건이 타격 유도에 직접 관여한 중계 사건이었거든요. 미국 국무부는 이란 지도부 정보에 최대 $10,000만 보상까지 걸었고요. 공포의 유통기한이 만료된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우리 경제를 직격하고 있거든요. 무너지는 건물이 옆 건물까지 덮치는 거거든요. 이란이라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호르무즈라는 도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하거든요. 이란 정권이 안에서 무너지면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해협을 틀어막는 거였습니다. 물귀신 작전인 거죠. 나 죽으면 너도 같이 죽자.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상선 공격만 23건이 확인됐고 선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명은 아직 실종 상태고 10명이 다쳤거든요. 혁명수비대는 한술 더 떠서 통행료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지나가려면 최대 $200만 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걸 두고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브렌트유가 4년 만에 배럴당 $100를 뚫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6까지 치솟았거든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체감하시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격표가 바뀝니다. 휘발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비 전체가 올라가는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충격파를 가장 정면으로 맞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한국이거든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합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비전투국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인 거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숫자가 말해줍니다. 코스피가 43년 역사상 최악의 단일 세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1983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수준이거든요.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바닥을 찍었고요.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내렸는데 이게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하향폭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란 사태에 가장 취약하다는 걸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고인플레이션에 고금리에 원화 약세까지 3중 충격이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석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만들 때 필수적인 헬륨, 한국이 쓰는 헬륨의 64.7%가 카타르에서 들어옵니다. 이란 공습 여파로 카타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헬륨 가격이 40% 넘게 뛰었거든요. 기름값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류 가격 상한제를 걸고
IEA 비축유 2,250만 배럴을 풀었습니다. 거기에 170억 달러 규모 추경까지 편성했거든요. 한 나라 정부가 이 정도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4월 7일 트럼프와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었거든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이행할 주체가 문제입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 공습 때 부상을 입은 뒤 무의식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란 국영 TV는 AI로 만든 영상으로 전쟁 지도실 입장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데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 정권을 더 이상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군사 독재, 준타로 보고 있거든요. 군부가 나라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협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계속되면 전 세계 GDP 손실이 최소 5,900억 달러에서 최대 3조 5천억 달러까지 전망됩니다. 전 세계 GDP의 3.15%가 증발하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무너진 독재 하나가 우리 주머니 속 지갑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란을 무너뜨린 건 폭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47년 동안 끄떡없던 독재 정권, 혁명 수비대가 경제의 40%를 쥐고 석유 수출의 절반을 통제하면서 총이 아니라 돈으로 충성을 사서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 돈줄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끊겼습니다. 경제 인프라가 폭격으로 박살났고, 금융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마비됐고, 리알 가치가 800% 폭락하면서 식용유 한 병이 207%나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이 터진 겁니다. 9,300만 국민이 굶고 있는데 지배층은 15억 달러를 챙겨서 두바이로 도망쳤고, 남겨진 군인들은 월급도 못 받으면서 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너지는 정권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까지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43년 최악의 하락, 원화 17년 만에 최저치. 남의 나라 전쟁이 내 지갑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브렌트유가 126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기름값, 물류비, 물가가 연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어떤 독재도 결국은 경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걸 이란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